생겨가지고.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경기도 하도급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조금 지연됐지만 세 번째 시간 좀 충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는 하도급법 개관과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원사업자 조건이 되느냐, 그 다음에 수급사업자 조건이 되느냐. 그러면 수급사업자는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되죠. 원사업자는 대기업이어야 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중소기업인 경우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보다 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처럼 몇 가지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그 거래 대상이 제조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 정해놓은 그 요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특히 건설 위탁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업종, 공종의 면허를 가진 건설사업자가 그 면허를 가진 건설사업자한테 하청을 줘야지만 하도급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안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도급법은 다른 법보다 훨씬 더 많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원사업자를 더 많이 규제를 하는 건데 다 설명해 놓고 만약에 상담자한테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네요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민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멘탈이 그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죠. 그 상담해준 사람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꼭 따지시고. 두 번째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끝은 아니죠. 네,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그 앞서가지고 중소벤처부가 관할하는 상생협력법은 대부분 적용됩니다. 그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위스탁 거래에는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그쪽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코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립니다. 7일차 정도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거는 서면을 꼭 반드시 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착수 전에 계약서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써줘야 된다.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계약서가 없으면 소송 갔을 때 수급사업자가 권리 보호받기 위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죠. 위탁을 받았다. 위탁 금액은 얼마다? 뭐까지 하면 된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하나. 두 번째는요. 그럴 걸 잘하면 아예 분쟁이 안 생길 가능성이 크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 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요. 수급사업자한테 협상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일을 시작해가지고 착수를 해버렸어요. 수급사업자가. 착수를 한다는 얘기는 인력을 투입하고 자기 돈으로 자재도 사고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코끼리를 끼는 겁니다. 코가 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가 끼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자기 얘기를 하기 힘들어하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사업자하고 제대로 된 협상이 안 돼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또 요즘 많이 나오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아예 원사업자가 일만 시켜놓고 아예 공사나 위탁이 종료될 때까지 아예 입을 탁 닦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금이 결정 안 되지 않습니까?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대금 어떻게 받느냐? 대금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요즘
대금 합의가 안 되시니 대금을 못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법원 가면요. 민사법원 가면 감정해야 됩니다. 감정해가지고 소송 걸리면 1심만 2년씩 걸려요. 감정 비용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옵니다. 이건 죽으라는 얘기죠.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원사업자가 오래 일을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반드시 최소한 용역대금만큼은 확정해가지고 그거를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도 잘못하고 있고 아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일시키고 만약에 그걸 이유로 대금을 결정을 하지 않고 일시키고 이렇게 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바꿔야 돼. 서면 미교부만 가지고 처벌할 게 아니고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서면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몇 년, 5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미교부를 약한 위반 행위로 분류해버렸어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걸로 해버렸어요. 그 과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기 때문에 서면 교보라도 꼭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약해지니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서면이 중요하죠. 서면이 중요한데 서면을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계약 조건을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원사업자한테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거죠.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돼.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딱 보내가지고 이것이 yes냐 아니면 no냐 아니면 수정안을 달라. 그래도 답을 안 한다. 15일 이내까지 답을 안 하면 수급사업자가 준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걸로 추정하는 하도급 계약 추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꼭 이용해야 됩니다. 상담을 할 때 꼭 이 제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당 특약이 금지된다는 점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을 실세보다 훨씬 낮게 만드는 하도급 대금 결정 4조에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할 거는 여기 있는 것 중에 부당 감액, 그 다음에 대금 조정, 설계 변경에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주면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를 위해서 꼭 조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이나 공기 연장 등이 생겼을 때 하도급 재정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물품을 강제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구매하게 하는 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제적 이익은 보통 킥백, 뇌물 달라고 하고 이런 거요. 아니면 회식비 내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금지된다는 점을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부터 시작을 할 때 지금까지 했던 걸 한 번 더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 방식으로 한번 10분 정도 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머리에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아주 안 좋은 교육 방법인데 효과적이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하도급 대금 결정, 하도급 대금에 대한 2 시작합니다. 아니, 자꾸 먹는데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내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 요즘 뭐라고 하죠? MSMR? 방송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 공부하는 시간인데 소리를 자꾸 냈네요. 마실 때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면 목이 타니까 마실 수는 있지만 소리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감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감액입니다. 부당감액은 그러면 하도급 대금 결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도급 대금하고 결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착수가 하고 난 다음에 처음 계약 대금을 정할 때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시가보다 낮게 정하면 부당 대금 결정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뒤에 깎아버리는 거. 요거는 부당 감액입니다. 부당 감액. 제가 부당 대금 결정에서 제일 문제가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죠? 네, 부당 대금 결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위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뭐가 그게? 시가죠. 시가보다 낮게 결정해야지만 부당대금 결정인데 시가 입증이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거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1항은. 그래서 4조 2항에 있는 간주조항들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요즘 간주조항 중에 뭐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게 적용하는 행위 5조 5호에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대법원은 시가보다 낮은 거니까 시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증해라라고 해석해가지고 사실은 무력화시켜버리는 요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럼 부당감액은 어떻습니까? 부당감액도 여기 있는 것처럼 11조 1항 일반조항과 2항의 간주조항으로 저 부당대금 결정하고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12조 1항 자체는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항은 그냥 간주지만 어떻게 보면 뭐 2항에 해당 안 돼도 1항으로 또 보통 해결이 됩니다. 그 부당대금 결정일 경우는 4항은 거의 4조 1항은 거의 의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1항에 원사업자는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면 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돼요. 감액해야 되는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수급사업자가 동의를 했다 해도 수급사업자가 말랐고 동의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인데. 그러면 그에 상하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량을 10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90개로 주니까 10개만큼 가격을 깎는 거는 뭐 대출굿이죠. 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원사업자 사정이 어려우니까 대금 좀 깎자. 그런데 그 예스 했다. 그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강요된 예스라고 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 안 됩니다. 단지 수급사업자가 오케이라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때는 원사업자는 감액을 할 때 감액 협상 과정을 입증해야 됩니다. 감액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인센티브와 이런 걸 줘서 서로 등가적인 관계에 의해서 합의가 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액은 시가보다 낮게 깎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정해진 가격보다 낮으면 되는 거니까 1항 자체 입증은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2항의 간주조항의 의미가 약하죠. 그래서 2항은 좀 알아보긴 봐야 되죠. 그건 좀 이따 알아볼게요.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의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한테 있고 이때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되는 건 뭐다? 수급사업자가 동의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까지 해야 됩니까? 네, 협상을 제대로 했고 이 협상에서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등가적인 가터가 있었다, 교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그 대법원 판결에도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었다. 여기 있죠.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진정한 합의여야지만 인정해주고 아니면은 정당한 사유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합의는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 원사업자 입장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수급사업자 속에 수급사업자에 들어가서 영어로 치면은 원칙 수유지죠. 요즘 좋은 말로 치면 빙의, 수급사업자한테 딱 빙의 돼가지고 이게 진짜 진정하게 동의를 했겠구나 안 하겠구나 한번 느껴봐 이거죠. 느껴봤는데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은 진정한 동의가 아닌 겁니다. 단지 그냥 수급사업자가 예스라고 한다고 해서 예스를 보지 말라는 게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벌인지 감수성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내려다보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항상 아이들이 눈빛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이하고 눈을 맞춰서 얘기하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판단자에게는. 그리고 판단자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원사업자도 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겠죠. 처벌 안 받고 제재 안 받으려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부당 감액으로 간주되는 이항의 유형들은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1호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에 협조 요청 아니면 경제 상황이 변동 등으로 내 사정 좀 봐줘 있어라고 하면서 감액하는 거. 그래서 예스라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거는 부당 감액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급사업자하고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이 된 경우더라도 성립되기 전에 이미 위탁해서 완료된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건 뭡니까? 뭐냐면 그 연간 단가 계약을 하죠. 우리 1년 동안 우리 예를 들면 우리 1년 동안 내가 그 빵집을 하는데 샌드위치 하나에 1,000원에 납품을 하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코로나가 안 그쳐요. 방역이 더 심해졌어. 그래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러니 좀 낮춰달라. 같이 살자. 라고 하면서 900원으로 7월 1일자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샌드위치는 내가 900원만 주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5월부터 7월까지는 결제가 안 됐네. 결제 안 됐지만 이미 공급받은 것도 그러면 깎은 값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하는 감액 합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기일이 일반적으로 지급기일이 60일이고 그런데 나는 딱 납품 받자마자 그냥 일주일 내로 줄 테니까 그 대신에 10% 깎자. 이렇게 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일까요? 뭐 일주일 하면은 60일보다 뭐 예를 들면 한 50일 정도 일찍 주는 건데 50일간 10%의 이자가 가당키는 합니까? 그렇죠? 러시안 캐시도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수준의 그 금융 비용 정도를 깎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안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깎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는 원래
할인료까지 원사업자가 줘야 되거든요. 합당하지 않다. 4호는 손해 발생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거. 뭘까요? 예를 들면은 샌드위치를 공급하는데 샌드위치 포장이 조금 스티커 같은 게 좀 잘못 붙어 있었다 라는 이유로 그거 다시 스티커 떼고 붙이고 이러는데 뭐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이유로 갑자기 야 1,000원 샌드위치를 800원으로 깎아 이렇게 하는 거는 과도한 할인이잖아요. 과도한 감액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사소한 그런 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런 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호는 이 제조 위탁 등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내장비를 쓰게 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탁을 하면서 내가 주는 재료를 사용하게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때 가격을 과도하게 깎는 거. 그럼 이 적당한 가격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돼요. 과도하게 깎으면 안 되니까. 원사업자 입증해야 된다. 그럼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받는 가격만큼 정도는 해도 되겠죠? 그 다음 6호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에 물가나 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 다만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에 물가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깎는 거, 아니, 올랐다는 이유로 올리는 거, 올려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체결하고 실제로 위탁 업무를 시작하는데 위탁할 때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버렸어요. 응? 계약은 1월 1일 날 했고 납품기일은 12월 31일인데 작업을 5월부터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매월 자재가 들어가는데 자재값이 주간에 확 올랐다. 그러면은 그 오른 시점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서는 오른 가격을 자재 가격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권리는 인정됩니다. 반대로 오른 시점에 자재 가격이 확 떨어졌어. 확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감액하면 안 되고요. 다만 수급사업자하고 아주 진지하게 협상을 해가지고 뭐 만약에 지나치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원사업자 입장에서 서로 합의해서 그 중에 일부 정도를 깎는 거는 진정한 합의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적자, 판매 가격 인하 등의 불합리한 이건 지사정 아니면 시장 사정이 있잖아요. 그걸 이유로 감액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상보험 등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험법에 따라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그 밖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보면 같은 공사 현장 안에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책임자는 누구다? 원사업자입니다. 그걸 지배하고 있는 원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주된 책임자고요.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안전사고가 났다. 그럼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 책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그냥 아예 하도급 계약서에서 현장에서 사고 나는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지고 네가 알아서 보상해라.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준다. 이런 거는 부당특약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부당감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들인데 아직 대통령령은 없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보면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당연한 감액 사유들을 쭉 열거해놨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보통 뭐 4조 2항은 우리가 보통 외워야 되는데 4조 여기 11조 2항의 갖고는 잘 안 외웁니다. 여러분 보고 외워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외우고 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외우는 시간보다는 요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드린 이런 자료 보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외워라는 거 아닙니다. 4조 2항 외우실 필요 없고 그거 외우실 시간에 뭐 하시라? 네, 좀 더 우리 자제분들, 그 다음에 배우자, 남편, 부인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외워가지고 다정한 가정을 꾸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오히려 그게 더 도정에 도움이 되겠죠. 요거는 그냥 노하우, 어디에 이런 게 있는지 하도법을 찾아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외워야죠. 왜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죄송합니다. 이거 비속어를 썼네요. 상담을 잘 할 수 있잖아요. 탁탁탁 튀어나와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영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감액 간주 유형 아까 11조 2항 11조 2항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누적되느냐? 그렇다. 당연히 정당한 사유. 그리고 정당한 사유는 주로 뭐다? 네. 그리고 그게 정당한 사유가 보통 인정되면 수급사업자가 감액에 대해서 동의한 것도 보통 진정하고 자발적인 동의로 보통 인정됩니다.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방이 그게 아니라서 제대로 된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이런 간접 조명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 좀 닫고 하겠습니다. 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간중간 혹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것 하도법에 위반한 사법적인 계약, 합의, 약정 이런 것들 어떻다고 했어? 부당특약 이런 거 어떻다고 했습니까? 민법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합의는 뭐 예를 들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또는 하도급법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예를 들면 하도급법을 적용 안 한다라는 뭐 계약조항 이런 것들은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외에 예를 들면은 감액한다든가 이런 감액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사로는 무효는 아니고 다만 하도급법 위반으로 행정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하도급법 위반의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판례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요겁니다. 부당 감액을 하는 정산합의입니다. 뭐냐면 공사를 다 끝났어요. 공사 다 끝나고 제조위탁이 다 끝났어요. 납품을 딱 했는데 수급사업자가 좀 깎자. 이게 딱 두 음절이죠. 깎자. 그런데 수급사업자한테 이게 뭐라고요? 죽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가 이거를 저항을 하죠.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못 버티고 좋습니다. 깎아드릴게요.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수급사업자가 너무 아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못 받은 돈이 다음 공사에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법원에다 민사법정에다가 그때 내가 감액 합의한 거는 하도급법 위반이니까 무효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십시오. 라는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요거는 계약상 하도급 대금이 10억 원인데 내가 2억 원을 깎아줘가지고 8억 원만 지급받았으니까 근데 2억 원 깎아준 게 무효니까 아직 못 받은 미지급 하도급금 2억 원을 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법원에서 어떡할까요? 뭐 패소 기각. 왜냐 2억 원 깎아달라고 하는 깎아주기로 네가 합의를 했다 사인했다. 이거는 하도급법 위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사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그러니 그 약속은 네가 지켜야 된다. 그 밑에 깔리는 말은 뭘까요? 네가 쪼다도 아니고 바보도 아닌데 사인한 이상 어쩔 수 없다. 라는 얘기죠. 응?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제받아야 될까요? 원래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깎자라고 왜 수급사업자가 합의서에 사인을 했을까요? 감액하기에. 싸워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잔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도급 대금이. 그러면서 원사업자가 깎자라는 말을 오케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냥 분쟁 상태니까 안 주는 거죠.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급사업자가 일단 주기로 하는 돈은 먼저 주고 나머지 대금만 가지고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원사업자가 안 주는 거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사업자는 자금난에 그냥 유동성 자기도 이 돈 빨리 받아가지고 먼저 투입한 임금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재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재하도급 사업자한테 줘야 되죠. 줘야 되거든요. 밀리는 거죠. 또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돈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 직원 월급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청에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죠. 신고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다 받습니다. 잘못하면 징역갑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직원들은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고의가 아닌 거 알고 있다.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있다. 차마 고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들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두면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수급사업자 위에 그러니까 제하도급사업자의 원사업자는 누굽니까? 여기 있는 하도급인이죠. 지금 감액당한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도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라고 하거든요. 임금 못 준 이유가 네가 하도급 대금 안 줘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돼서 네. 또 노동청에 고발받습니다. 이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깎자라는 얘기를 거절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방법이 민사적인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상 청구는 천지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일 때는 뭐가 들어온다? 제일 중요한 거. 과실상계 팍 들어옵니다. 네가 사인해가지고 네 잘못도 있는 거니까 40% 과실상계 뭐 50% 과실상계 뭐 이런 게 들어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감액 약정을 한 이상 이에 반하는 하도급 대금 청구, 계약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벌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응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 합의한 경우 그 감액 약정이 민사적으로 유효한지 각 정상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의 이러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법 11조 위반이므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액은 처음 정한 것보다 깎은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감액을 부당 감액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 명령은 잘 내려줍니다. 요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요 제도를. 그래서 부당 감액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오늘 강의의 핵심이죠. 핵심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도급 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정, 상생협력법에 보면 납품대금 조정 제도가 있고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만은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이 있고요. 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협의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설계 변경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정은 요 전제가 뭐냐면요. 설계 변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금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요 조항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면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을 한 다음에 이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이나 뭐 이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요. 발주자가 원사업자하고의 계약을 변경해 준 겁니다. 계약 대금을 늘려준다든가 변경해 주고 나면 원사업자는 발주자한테 정액받은 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도 정액시켜줘야 됩니다. 전제는 뭡니까? 발주자가 먼저 정액해줘야지만 이 조항이 트리거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발주자가 이 조항을 적용 안 해줬어요. 그러면 수급사업자는 손가락 빨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16조의 2. 요거 좀 글자 좀 안 좋네요. 요거 좀 별로네.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음에 원가가 변동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거나 뭐 기타 사유로 원가가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에는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뭐냐면 설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문제가 있죠. 얼마만큼 조정해야 되는지는 안 나오죠. 그리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안 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반드시 계약이 변경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급사업자가 16조 2에 따라서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는 당신네 설계 변경이나 당신 선행공정에 지연돼 가지고 우리 공사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접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늘려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 협상이 안 됐다, 깨졌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은 없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사업자들이 바보니까 똑똑하거든요. 브라이어트하거든요. 그래서 원사업자들은 요걸 이용해서 수급사업자가 16조의 2의 원가 변동 등에 대한 대금 조정 협의, 특히 올해 문제가 많았죠.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공급 체계에 대한 이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철근, 철근, 알루미늄 이런 가격이 천장부지를 뛰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년에 계약을 했다가
공사하다가 작년 계약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원가 상승분이 생기니까 수급사업자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원사업자들한테 대금 조정을 많이 요구했는데 대금 조정 신청하면 나가만 주는 거다. 거의 뭡니까? 거의 응? 네. 나가만 줬고 그냥 들어만 주는 겁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자기는 조정에 성실하게 응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과정 의무가 익숙하지 않은데 영미법에서는 과정 의무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과정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예요. 형편하게 협상 안 해서 협상이 깨지면 그 사람 책임이 나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요구하면 그 조정 합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당한 요구는 뭡니까? 원가 상승만큼 올려달라는 건 정당한 요구거든요.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상하지도 않고 그냥 노노노노만 듣는 척만으로 가름하다가 결국 깨게 합의가 안 되게 한 거. 그거는 원사업자 잘못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해설서나 이런 데는 조정에만 응하면 되고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쓰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영미법상의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 위반이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많이 왔네요. 다시 한 번 더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설계 변경. 이제 사실은 이런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을 조정하는 거 이걸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고 설계 변경은 다른 얘기죠. 설계 변경 우리가 추가 공사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하도급부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항을 보시면요. 조항을 보시면 16조 원사업자가 위탁을 한 다음에 각 호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물가 변동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계약 금액이 정액된 경우 뭐죠? 발주자가 이런 이유로 원사업자의 계약 금액을 조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목적물 완성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래서 가격이 올려줬다. 그러면 올려준 것만큼 원사업자나 초급사업자한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 대금을 정액시켜줘야 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한 대약 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벌써 무슨 차이가? 정액은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감액은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감액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소급사업자 유리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고 하려면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해도 된다라는 얘기. 하겠죠? 원사업자가.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을 정액 또는 감액할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시켜야 돼요. 통지를 해야지 대비를 할 거니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정액과 감액은 자기가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액과 감액을 해줘야 됩니다. 정액 감액할 때 뭐가 필요하다? 정액 계약서, 감액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이것도 서면 미교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항은 이자에 대한 건데요. 계약 금액 정액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언제?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요. 그보다 늦게 지급하면 하도급상 지연이자 몇 프로입니까? 15.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은 설계 변경 또는 대금 조정은 이 16조권은 발주자가 대금을 변경해 줄 때 의무조 통지하고 변경하게 해주는 거고요. 16조의 2는 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신청은 발주자가 해주든 안 해주든 관계없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하면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에 따라서 원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협상을 안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됐다. 그거는 원사업자 책임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정액 또는 감액시켜주면 원사업자는 15일 내로 정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를 수급사업자한테 통지해주고 30일 이내 전액 감액해줘야 되며 그 다음에 정액 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해야 됩니다. 이항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액 또는 감액과 관한 계약 서면을 제공해야 되고 안 하면은 서면 미교부가 되는 거죠. 조정 방법. 아까 얘기했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한테 정액해준 또는 변경해준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내용과 비율이 명확하지 않다. 여러 공정이 있는데 명확하지 않다. 어떤 공정을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평균 비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발주자로부터 정액은 받았는데 그 정액 받은 기준 시점 이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은 이 하도급 계약에는 정액된 시점의 금액이 반영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안 됐겠죠? 그리고 아니죠. 발주자부 정액받은 경우 기준 시점 이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다면 기준 시점 이전에 체결돼 가지고 기준 시점 이전에 진행된 공사가 있고 기준 시점 이후에 진행된 공사가 있죠. 기준 시점 이전에 진행된 공사는 원사업자도 발주자한테 받은 금액은 정액되기 전에 금액 있잖아요. 저거는 반영 안 시켜도 되는 거죠. 근데 기준 시점 이후라면 반영시켜줘야 돼. 이 기준 시점이 뭐냐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거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발주자고 원사업자고 1월 1일 날 경기도청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하게 됐고 매월 10%씩 기성이 완성이 된다고 가정하면요. 근데 너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5개월이 지나서 6월 1일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도급 대금을 10% 올려주기로 했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처음에 계약한 게 매월 1억이었다. 매월 10억이었다. 그래서 100억으로 했는데 그거는 안 올려주니까 얼마 받습니까? 매월 1억씩 해서 5억만 받는 거죠. 이제 10억씩 해서 매월 50억만 받는 거죠.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10% 오르면은 매월 11억씩 해가지고 55억을 받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기준 시점이에요. 언제부터 정액된 기준을 적용한다가 기준 시점이에요. 하도급 계약도 마찬가지죠. 하도급 계약은 근데 그 중에 뭐 할까요? 그 중에 콘크리트 공사를 했는데 콘크리트 공사는 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31일까지 8개월간 한다라고 가정하면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콘크리트는 매월 1억씩 했다. 그러면 그거는 1억만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6월 1일부터는 거기도 정액된 거니까 10%씩 추가해서 1.1억 원씩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 시점 이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다면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할 때 발주자가 정액받은 것을 감안해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액을 안 시켜줘도 된다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발주자가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정액받기 전에 원 도급 계약을 알려주고 그걸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거는 정액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션이고요. 중요한 건 뭐다? 에스컬레이션에서는 앞뒤 따지지 않고 발주자가 정액을 해줬으면 그 내용과 비율만큼 수급사업자가 정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 해주면 무조건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이거 진짜 제일 트리키한 부분이고요. 저희 변호사들이나 뭐 공무원들이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내용인데 뭐냐면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발주자가 정액해주든 안 해주든 관계없이 이런 사유가 생기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한테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금 조정 신청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정식으로 공급 대금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기가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기 소속에. 사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업종에 따라서. 자기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 많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올라가 있는 하도급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뿐 아니라 중소기업 연합회에게도 중소기업 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한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통과되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또는 그런 게 없는 업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항을 보죠. 사유가 뭐냐?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항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는 목적 공기 연장 등으로 관리비가 등 변동비가 변동된 경우, 비용이 변경. 원래는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원래 2018년 이전까지는 공급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가 안 했고 뭐라고 했냐면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만으로만 한정해 가지고 공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빠집니까? 일반적인 인건비 변동은 포함 안 된다라고 봤는데 부당하거든요.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지금 특히 그 건설 현장에 가면 죽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와, 이 이제 건축비가 그냥 천장부지로 뛰고 있어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이거 어쩌야 되냐? 이게 분쟁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그래서 그냥 공급원가로 개정하면서 인건비 등 다른 원가 요소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2019년에 아예 개정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기 등이 연장되는 경우에 늘어나는 간접비, 이런 비용, 뭐 보통은 공기가 연장되면 간접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직접 원가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공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 연장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은 뭘까요? 수급사업자 공사를 못해가지고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수급사업자가 못하지 않고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또는 선행공정, 다른 사람이 먼저 이 공사를 해야지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데 선행공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죠. 선행공정이 지연돼 가지고 내가 공사를 착공을 늦게 했거나 늦춰야 되는 경우에는 간접비나 여러 가지 비용은 당연히 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거는 2달 만에 이 공사를 끝내기로 했는데 선행공정이 미뤄져 가지고 착공이 이미 1달 반 뒤에 시작했어. 남아있는 기간이 반 달밖에 없죠. 그런데 공기는 1달만 연장해줬어.
그럼 2달 만에 해야 되는 공사를 1달 반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돌강공사. 생각하지 않은 집중공사를 해야 돼요. 집중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원가가 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 인부들한테 야간 작업하자, 주말 작업하자. 그럼 야간 작업은 1.5배, 주간 작업 또 1.5배, 뭐 이렇게 초과 근무 수당이 확 늘거든요. 그걸로만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인력 시장 가서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긴급 투입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비싸요. 거기다가 장비, 포크레인 이런 거를 한 대 가지고 안 되니까 2대를 써야 되는데 단기 장기 임대를 급하게 하면 내가 기부전에 쓰던 것보다 더 비싸게 들어옵니다. 돌감 비용이 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직접 원가 자체도 늘어나는 거죠. 요런 비용까지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고요. 요건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공기 연장에 따라서 늘어나는 공사 비용은 원사업자 부담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걸 반영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에도 이 법 개정되기 이전에도 뭐 조정 신청은 어렵겠죠. 조정 신청은 안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 공사로 취급해가지고 원사업자한테 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정거래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추가 공사처럼 지급해가지고 원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지급할 공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공기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업을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 공기 연장이 가지는 의미는 되게 2가지 프레이즈가 나뉘어요. 첫 번째 뭐냐, 기본적으로 공기, 예를 들면 경기도청의 이 공사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 됐다. 근데 완공이 2월 31일로 돼가지고 2달 밀렸다. 공기가 연장됐다. 이거 뭡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이행지체입니다. 그러면 2달이 지연됐던 것만큼 원래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 지연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돼요.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두 번째는 원래는 이거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여름에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운 날이 한 10일밖에 안 되는데 장마도 한 10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20일 정도가 공사가 어려운데 올해는 뭐가 글로벌 온난화라고만 난리가 나갔고 여름에 폭서기가 30일 그거와 관계없이 또 별도로 가뭄이 겹치지 않게 또 30일 해서 총 원래는 20일만 노멀 되었는데 60일을 넣어가지고 40일 더 넣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만큼 미루어진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급사업 책임이 아니면 이행지체 책임을 안 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행지체 책임 빼줍니다. 그러면 이 40일 동안 늘어난 간접비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이니까 서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걸로 원사업자가 그것까지 줄 필요는 없는 걸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법이 발전하면서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근데 아직 민간공사에까지는 그건 적용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원래는 공기가 연장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 잘못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정액을 요구하기는 그냥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다만 불가항력에 이런 경우에 인정이 되면 수급사업자 잘못은 아니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안 지는 거죠. 하지만 대금을 추가로 달라고 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더 인정 안 됩니다. 대금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게 인정되려고 그러면은 원사업자 측의 과실이 좀 인정돼야 돼요. 불가항력은 아니고, 예를 들면 원사업자 측에 누가 들어갔냐? 원사업자의 잘못, 그리고 원사업자 밑의 다른 하도급업자의 잘못.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원래 내가 수급사업자인데 내 공사는 내 말고 앞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공사 끝난 다음에 내 걸 하는 거다. 그럼 이 수급사업자의 공사 선행공사거든요. 선행공사가 늦춰져가지고 내가 늦어졌고 공기가 늘어났다. 이거는 원사업자 측의 잘못이죠. 그 다음에 발주자가 발주자 잘못으로 늘어났다. 발주자가 갑자기 하다가 이거 안 돼. 설계 변경 요거 내가 원래 5층 지으려는데 6층으로 늘려. 설계 변경해야 되니까 공사 중단, 설계 다시 하고 있어. 해가지고 설계한다고 부당이 갔어요. 그래 늘어난 거. 이것도 수급사업자가 아니고 원사업자 측의 잘못이라고. 이거는 불가항력은 아니거든요. 불가항력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한테 계약 변경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못 받은 건 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지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불가항력. 불가항력은 전쟁, 글로벌 경제 위기, IMF 같은 거. 옛날에 그건 불가항력 같습니다. 또는 역병, 코로나로 방역해가지고 공사 현장을 다 닫아야 됐다. 이런 거. 폭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특정한 요건이 되면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해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조정 신청이 거부하면 뭘 할 수 있다?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원사업자가 성실하게 조정 신청 응해됩니다. 근데 조정 신청에 응했는지 안 했는지, 시행사에게 응했는지 아니면 근선등송 응했는지,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쟁점이 뭐다? 분쟁조정 신청에 넣어보는 거죠. 분쟁조정 신청에서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노를 한다. 거절한다. 요거는 불성실한 조정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요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는 거죠? 줌으로 하니까 이게 반응이 없어서 저도 강의하기가 용이하진 않은데, 저는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거죠. 제 등 뒤에 보이는 저 그림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인데, 저기 사람이 많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떠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강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도 강의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조정 신청 요건은 본디 원재료 가격 변동만 인정됐지만 2018년으로 인건비 등 원자재가 잘못됐네요. 원가 사실 이 원가죠. 원가 비용, 원가 상승 전반으로 확대됐고요. 2019년에는 공기 연장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해주고 안 해주고 관계없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한테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조정 신청권자는 원칙은 수급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2012년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연합회가 아니고 중앙회 추가가 되는 걸로 변경됐고요. 공급 원가 기준 이상 변경 시나 중견기업 이상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 의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에 응해야 되고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합의해야 되고 합당한 조정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정이 안 되면 법 위반으로 해서 하도급 위반으로 제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이 조정이 원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안 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중요하죠.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광급공사나 이거 우리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16조의 2 이런 거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광급공사에서가 오히려 에스컬레이션 이 하도급 대금 조정이 잘 돼 있죠. 근데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민간공사에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있잖아요.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거기 22조 1항에도 비슷한 광급공사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잔여 공사에 대하여 산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비목의 가격이 변동해서 그 금액이 잔여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 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돼 있죠. 조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정한다고 조정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법원에다가 하도급 대금 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국가계약법 19조는 중앙부서장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물가 변동, 설계 변동 등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조정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상세하게 조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복잡한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조정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전체 이 물가 변동이나 원가 변동에 대한 그 전체의 효과를 다 합친 총액 지수 조정 방식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5% 인상하는 걸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품목별로 철근을 가격이 얼마 올랐으니까 철근 몇 % 올려주고 알루미늄은 몇 % 올려주고 인건비도 몇 % 올려주고 딱딱 품목별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걸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품목별로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 지수로 조정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품목 에스컬레이션, 그 다음에 총액 에스컬레이션, 지수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어떤 데서는 총액을 하고 어떤 품목은 유리하니까 품액을 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총액을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품목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품목별 슬라이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수 총액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수 총액 슬라이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만 힘 좀 내십시오. 같은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이나 또는 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신청하고 가장 유사한 게 추가 공사입니다. 요거가 같은 이슈인데 뭐냐면 추가 공사는 뭐냐면 원래 계약을 하기로 원래 이제 하도급 건설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계약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계약 부분을 예를 들면 경기도청을 1000억에 신청하기로 했어요. 경기도청은. 추가 공사로 경기도청 실제까지 지키려 했는데 12층으로 늘려라라고 지시가 낸 거예요. 그럼 뭐죠? 추가 공사 2개층을 추가 공사. 그럼 2개층 돈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경기도청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경기도가 그래도 서울시보다 더 큰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니까 실내 인테리어나 실내 장치는 자재를 더 고급화시켜야겠다. 런던 청사보다 만큼 고급화시켜라. 그러면은 돈이 확 늘어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다 추가 공사라고 설계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공사는 시공 도중 당초 공사보다 범위가 늘어나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당초 공사와 동일성은 유지하지만 양쪽으로 층을 2개 올린다든가 면적을 늘린다든가 양쪽으로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 다른 공정까지 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협의를 했는데 원래는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을 안 넣으려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에 추가하는 공사를 해버렸다. 그 외 자재 고급화 등으로 실적 변경이 일어나가지고 공액이 늘어나는 것도 포함되고요. 공기 연장이나 공정 변경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상 공사 비용, 위탁 금액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추가 공사 비용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추가 공사 비용을 당연히 받을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냐면 원사업자하고 합의 안 된 추가 공사를 지 마음대로 소급사업자가 해놓고 돈 달라고 하면 그건 뭐다? 넓으죠. 넓으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됐는데 돈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추가 공사 합의가 인정돼야지만 대금 지급을 할 수 있고 지 마음대로 소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했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줄 필요 없다. 만약에 돈 받고 싶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고 그러면은 추가로 공사한 부분이 진짜 원사업자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어렵습니다. 그럼 추가 공사 합의는 명시적, 근데 추가 공사 원래 이런 게 많죠. 계약서를 안 써줍니다, 원사업자가. 이거 저기 이거 뭐 좀 하는데 12층 하나 예를 들면 이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사하다고 왜 여기 저기 그 도청에 이 시멘트로 벽을 발랐으니까 이거 고급화하면 대리석 같은 걸 넣어야지. 대리석으로 해야지 이렇게 대리석 하단 얘기죠. 그래가지고 대리석으로 하겠습니다. 대리석은 하려면 단가가 뭐 많이 듭니다. 얼마 듭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대리석 다 바꿨습니다. 그걸로 내가 10억이 들었어요. 대리석 바꾼 거 변경공사니까 추가 공사 비용 출입시요. 변경 추가 공사 비용 출입시요. 그러니까 내가 와줍니까? 도대체 와줍니까? 그렇게 한 적 없다 아닙니까? 언제 나하고 합의했습니까? 이러면 추가 공사 계약 공사 대금은 추가 공사 계약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서가 없잖아. 어떡하야 됩니까? 법원에서는 추가 공사 합의는 반드시 서면 합의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뿐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서면뿐이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실제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고 벽을 다 대리석으로 바꿨고 원사업자가 공사 지시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원사업자가 바꾸는 거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동조했다. 이러면 추가공사 합의는 인정된다라고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공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추가공사 이건 뭐냐면요. 일단 추가공사인지 아닌지가 논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공사가 맞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논란이 됐지만 그거는 원사업자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으면 다 그건 추가공사로 본다는 거죠. 합의가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추가공사 합의는 인정이 됐는데 명시적인 합의서도 없고 대금을 추가공사 대금을 얼마로 줄기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공사를 들어가서 끝났어요. 그럼 추가공사 대금 얼마 받아야 될까요? 그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급사업자는 들어간 비용만큼 달라고 할 거고요. 원사업자는 못 준다. 첫 번째, 네가 들어가는 비용이 그 비용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두 번째, 네 공사 잘못해서 많이 들어간 건데 그걸 왜 내 다 줘야 되나? 그러면 아까 똑같은 얘기죠. 합의가 안 됐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추가공사 비용 안 줍니다. 들어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추가공사는 인정이 되는데 대금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금 안 준 거를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법은 그 법은 틀렸거든요. 그 법에서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추가공사에 들어간 돈을 그걸로 받아가지고 인건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하도급 업체들
비용 줘야 되고 원재료값 줘야 되는데 안 주면은 나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급사업자가 달라는 대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제일 문제죠. 그때 하는 얘기 뭐냐면 공사비가 얼마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이게 맞느냐? 뭐냐면 추가공사 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원계약 자체가 단가가 정해져 있는 계약이면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판례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추가공사에 대해서 대금을 확정을 안 해주고 공사시켰다면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들어간 비용만큼 실비 정산을 해주고 실비에다가 플러스 적정 이윤을 추가로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들어간 비용만에다가 그 마진을 더해서 줘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이건데요. 2013년 5월 24일 2012 다 112, 138, 112, 145 병합된 판결입니다. 하도급 대금이 합의가 안 되면 그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그 보수를 지급하기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인정되면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합의 안 했더라도 도급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그럼 이 보수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금액 사전에 정해지는 건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의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후에도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해보면 당사자 사이에는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 대금은 사후에 지출된 비용을 기초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줘라!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실제 비출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영수증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건설공사 집계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감정을 해가지고 정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감정으로 정하거든요. 공사비 감정으로. 추공사 비용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무런 조치하지 않는 건 잘못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서면 미교부고요. 서면 미교부가 있으면 사실 처벌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하도급 대금 미지급입니다. 목적물을 수령하면 무조건 60일 이내에 돈 줘야 되고요. 근데 그때 대금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안 주는 거는 그건 원사업자 잘못이라고 보는 거죠. 지급 명령 가능하냐? 저는 그것도 감정으로 하면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지급 명령을 하기 위해서 감정할 권한이 비용이 예산이 없죠. 그 법에다가 그걸 명확하게 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정 등을 통해서 지급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규칙 사유가 없는 공기 연장도 똑같이 추가공사와 같이 추가공사로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늘어난 간접비와 또 직접 원가가 있다면 직접 공사비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공사를 하면서 구매강제, 조기 결제 청구, 부당결제 청구를 원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원사업자가 왜 지가 결제를 받아야 되죠? 뭐냐면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요.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자재는 내가 공급하는 자재 쓰라. 네가 사서
내한테 아니면 장비는 우리 공사 현장에는 내 장비를 네가 빌려서 쓰라. 그러면 자재 빌려 쓴 만큼 나한테 대금을 줘야 되죠. 근데 필요도 없는 자재를 쓰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건 당연히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서 법 위반입니다. 아주 법 위반이고요. 필요한 자재긴 한데 그게 시세보다 비싸요. 그것도 안 되죠. 필요 없는 자재를 쓰게 하는 게 구매 강제입니다. 필요 없는 자재를 사게 하거나 쓰게 하는 게 구매 강제. 필요한 자재긴 한데 그 비용을 시세보다 높이 받는 거는 그거는 부당결제 청구. 부당결제 청구. 세 번째는 금액도 비싸진 않는데 그걸 하도급 대금에 비춰가지고 훨씬 더 빨리 지급하게 해. 자, 기존은 먼저 받고 하도급 대금 늦게 주면 그러면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금의 유동성이 깨지는 거죠. 아주 부당하죠. 왜냐하면 이 건설은 사실은 공사하는 수급자가 자기 돈을 먼저 넣어가지고 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업자한테는 이 자금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이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세 가지죠. 필요 없는 걸 사게 하는 거는 구매 강제,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게 하는 거는 부당결제 청구, 그 다음에 지가 주는 하도급 대금보다 훨씬 더 먼저 일찍 결제 받으려고 하는 거는 조기 결제 청구. 5조에 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한테 위탁을 하면서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필요하고는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용역 등의 공급을 매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 12조는 어쨌든 간에 위탁을 하면서 관련해가지고 물품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또는 장비를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거나 이용하게 한 경우라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일 전에 자기 대금을 먼저 결제하게 하는 것은 조기 결제 청구 위반이고요. 시세보다 비싸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은 부당결제 청구. 부당결제 청구라고 부릅니다. 안 된다. 상식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가 또 12조 2에 있는데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한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이제 그럼 뭐냐면 하도급 공사 대금하고는 좀 무관하게 하도급 공사 대금하고 관련 있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부당 결제도 또 불려져 있는 거죠. 부당 감액으로 그만큼 대금이 깎이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 외에 부당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대급부가 없어야 되고요. 없는 부당한 그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 포함하는 게 원칙인데 저가로 제공받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같은 간접적인 우회적인 형태로 부담을 키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명 입찰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는 행위, 수급사업자한테 사급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수급사업자한테 그 자재에 대한 지급 보증 증권을 교부받은과 동시에 수급사업자 임직원한테도 연대보증약정서를 증권. 수급사업자 임직원한테 연대보증약정서를 지급하는 필요가 없잖아요. 부당하죠. 이것도 부당한 경제적, 금융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거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원사업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중에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느냐면 현장 소장이 현장에서 자기들
회수비를 수급사업자한테 결제하게 하는 것도 전형적인 경제적 이익의 부당 제공 요구입니다. 매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줌이니까 그게 불편하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또는 이런 데다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마 처음에 조금 시작할 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